네,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한건수고요. 앞에 있는 예담은 저희 호입니다. 편하게 혹시 저를 또 보시면 예담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멈춤의 시간이란 주제로 함께 이렇게 족끼리 함께 앉았는데요. 멈춤의 시간이란 주제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좋았던 일 안에 등장하는 그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들으면서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서로부터 일어남을 깨닫고 그에게 그로 인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바로 이런 피터 누엔과 같은 그런 크고 작은 사건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생긴 좋은 일이,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생긴 좋은 일이 다른 존재에 의해 일어남을 깨닫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 하나의 문장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이 문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감사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감사의 일상에서의 삶의 이벤트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96명 중에 딱 한 사람, 피터 누에는 바로 전재용 선장을 안정된 생활을 누릴 무렵에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를 기억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는데요. 그 마을에 악성 피부 질환을 가진 문둥병, 한센병을 가진 10명의 환자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멀리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당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이 나았다는 것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이 나았다는 걸 보이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나는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자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10명이 전부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때 몇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온지 아십니까?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요,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니? 이 질문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시죠. 큰 칭찬을 주세요. 믿음이 있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표현했을 뿐인데 그 표현한 그 감사의 행위를 믿음과 연결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찰스 브라운이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9사람은 어디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떠할지. 첫 번째 사람은요,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긴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몰라.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고 깨끗해지면 내가 그때 가야지 라고 생각한 거고요.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시고 안 계시죠.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까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쉽게 고쳐질 병이 아니야.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오진이었다는 생각에.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아직은 병이 남아있을지 몰라 하는 의심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 뛰어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 좋아서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니느라 그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어.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예수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저절로 나았을 때가 그 타임이었던 거야. 저절로 나을 때가 되었던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내가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일상에
누군가로부터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경험한 이후에 그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대상에게 나의 좋은 것들을 제공해준 외부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인정하는 한 사람에 가까운지, 아니면 이제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뭐 먹고 살지, 다음 문제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으로 정신없이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 향하고 있는 9사람과 같은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요, 와, 내가 정말 주변 사람들로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잊고 있는 것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러실 수 있어요. 예담님, 저는 일상 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 일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상가이자 미국 철학자는 2년 좀 넘는 기간을 일상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월든이라는 호숫가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삶을 조망해 보는데, 그가 일기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고 합니다. 1851년 8월 5일 날, 무엇이 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뭐가 문제다. 밑줄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우리 눈에 자꾸 들어오고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제는 뭐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무엇이 보이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끊임없이 해결해야 되는, 눈앞에 당면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 조카들 교육을 해봤습니다. 얘들아, 이 밑줄에 들어갈 말이 뭐니? 무엇이 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뭐가 문제일까? 그랬더니 우리 조카들이 하는 말, 삼촌, 우리 엄마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만 잘하면 돼. 자꾸 우리 엄마가 잘 못하니까 그 아이들도 초점이 지금 흐려져 있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대상과 같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140여 명의 성인들에게 2개월 동안 랜덤하게 4회 정도 질문한 거예요.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좋지 않았던 사건과 좋았던 사건 중에 떠오르는 사건을 5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가족과 다퉜던 일, 기한을 넘긴 것, 자동차 사고 난 것.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날씨가 좋았던 것, 가족과 저녁 맛있게 먹었던 것, 웃으며 동료와 이야기 나눈 것, 5분 동안 질문하니까 지난주에 좋았던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가 떠오르냐? 좋지 않았던 사건들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5분 정도 한번 적어볼까 하니까 실제로 일상 가운데 좋았던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4배 정도 더 많았다는 평균, 4배 정도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린 일상 가운데 소소하지만 좋은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좋지 않은 사건들을 떠올릴까요? 그것은 좋지 않은 사건이 주는 임팩트 강도가 좋은 사건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래요. 그런데 강도가 아닌 빈도로 따지면 우리 일상에 좋은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상 가운데 좋은 사건을 적어보면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그런 실험 정신을 가지고 제가 한 가족에게 감사 노트를 선물로 주고, 자, 한번 가족들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지인의 가족입니다. 우리 아빠, 큰딸이에요. 그리고 엄마, 작은 딸이 있는데 이 아빠가 우리 한번 한 달 동안 매일 감사한 걸 적어보자. 그러면 한 달 모두 채우면 아빠가 감사 파티 열어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세인 둘째는 아빠 난 글을 모르는데 아빠한테 불러주면 아빠가 적어줄게. 7세는 아빠 나 맞춤법 틀릴 수 있는데 괜찮아, 적어도 돼. 하루에 3가지 이상씩만 한번 적어보자. 그랬더니 추석 기간이었는데 아이가 7살짜리가 적은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멋진 식당에 가서 감사했어요. 스테이크 먹어서 감사했어요. 바지락 칼국수 먹어서 감사했어요. 멋진 식당에 갈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차에서 감자 과자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아빠가 보니까 그날에 먹었던 메뉴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감사 노트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이밍을 메뉴판식 감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서도요, 국민대에서 인생설계 진로라는 교양 과정을 강의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라고 하면 먹는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식욕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채워지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잘 적고 있으니까 이제 한 달이 채 거의 되어갈 무렵에 딸한테 오늘 감사노트 적었지? 늦게 퇴근하고 와서 질문한 거예요. 당연히 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면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더래요. 뭘 그리고 있었냐? 너 감사노트 안 적으면 너 때문에 우리 가족 감사 파티 못 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세 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첫 번째 장은요. 아빠래요. 아빠 사랑해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 장은 엄마래요. 엄마 그동안 저를 시켜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 장은 동생 주은아 너가 태어나서 언니는 너무 좋아 사랑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빠가 그걸 곰곰이 보면서 옆에서 이러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야, 그날에 좋았던 것만 적어보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놀랍게도 한 달이 채 안 되어가는 과정에서 짧긴 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을 넘어서 7년이라는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대상에 대한 좋았던 감사의 제목을 적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대요. 아이들은 굉장히 내추럴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큰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아이들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구나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잠들기 전에 감사노트 다 적었어. 그래서 적었다고 그러면서 자는 거예요.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 애 감사노트 딱 봤더니 마지막에 아빠가 안마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안마를 안 해줬는데 전날에 안마해 주셔서 감사해요 동일한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궁금해서 예은아 빨리 일어나봐. 막 눈 비비면서 왜 아빠가 이거 안 해줬는데 왜 이거 적었어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아빠 해줄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아빠가 그걸 보면서 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감사까지도 얘가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필립 와킨스 박사는 감사를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나에게 좋은 선물을 계속해서 주는 그 대상을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다 보면요, 그 대상이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는 대상임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감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그가 줄지라도 그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 선물이 나에게 참 좋은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대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좋았던 사건과 그 사건을 제공해 준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요, 어원 땡크는 think와 동일한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 하는 거냐? 다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시작. 생각하는 것이래요. 생각하다의 과거 뭡니까? 기억하는 것이죠. 그 과거를 보면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활동을 한 건 뭐냐? 바로 말 그대로 감사 활동입니다. 우리가 기억한 거예요. 아, 이런 게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일상 가운데 왜 이러한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가? 생각하고 기억하려면 멈추어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중요합니다.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섰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정신없이 갈 때는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목표만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근데 가다가 멈춰섰을 때는요, 내가 어디에서 왔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삶에 있어서 주는 것이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농구 용어 중에 그러니까 드리블을 하다가 막 뛰어가다가 잠시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용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피벗. 시작. 피벗이래요. 이 피벗은 뭐냐? 공을 튀기면서 공격하면서 가다가 멈춰서서 한쪽 발을 딛고요, 다른 발을 움직이면서 공을 패스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을 피벗이라고 얘기한대요. 피벗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농구의 용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데, 한 블로거가 쓴 글에 저에게 굉장히 마음의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농구에서 피벗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멈출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그 멈출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멈추어 선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패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수비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드리블할 때 하늘을 향해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땅만 보면은 어디에 누가 있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벗, 나는
가던 길을 멈춰서서 우리 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어디에 수비가 몰려 있고 내가 다음 공격 찬스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삶의 영적인 시간, 그 멈춤이 바로 피벗 타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요? 일을 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다음 뭘 하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그냥 이 순간에 멈추어서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게 갖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 발은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가 버려도 되는 것과 한쪽 발은 계속 지탱을 합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멈추어 섰을 때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피벗 타임이 우리의 삶에서 피벗 모먼트로 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환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조카들, 교육했던 그 조카들은요, 브라질에 삽니다. 그 브라질의 그 조카들을 보기 위해서 비행 시간만 2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거기에 가서 저희 누님이 사시는데, 누님이 동생 가정이 왔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동차로 4시간, 비행 2시간 더해서 총 24시간, 26시간, 30시간을 거쳐서 해변에 갔어요. 근데 해변에 가는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주여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 코너를 도니까 해변 바로 앞에 섰는데 비가 딱 그친 거예요. 마치 이 모습처럼요. 인터넷에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데요. 이것처럼 어느 코너만 도니까 딱 비가 멈춘 걸 경험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한대요. 너무나도 땅덩어리가 커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멈춘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뷰를요, 저는 예전에 프로그래머로 내비게이션을 함께 개발했었는데, 내비게이션 개발할 때 아주 좋은 뷰를 벌드 아이 뷰라고 해요. 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뷰를 보면서 사람들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새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새 중에 가장 좋은 시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평균적으로 좋은 시력을 가진 새가 있습니다. 어떤 새인지 아세요? 독수리예요. 독수리의 평균 시력이 검색해보니까 5.0 정도 되더라고요. 독수리 위에 카메라를 세팅해서 독수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뷰가 어떠한지를 한번 찍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m) 상공에서도 땅에 있는 조그만한 것을 볼 수 있는 뷰가 독수리에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동물과 다른 점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뷰를 넓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옆에 있는 짝꿍의 삶의 스토리, 또 나의 삶의 스토리, 또 우리의 삶의 스토리, 그리고 공동체, 지역사회, 대한민국 더 넓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만 집중할 때 놓쳤던 아주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벗, 멈춤의 시간이 가능하고요. 그 멈춤의 시간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삶의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멀리에서 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주 비행사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나서요, 와, 지구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뷰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우주를 경험하고 나서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작고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멀리에서 바라보게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했더니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오버뷰 이펙트, 조망 효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감사를 경험할 때와 같은 효과라고 얘기해요. 멀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최상위, 상위 중에 가장 높은 최상위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 시야는 바로 감사에 대한 활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지금처럼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에 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한 발로 딛고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감사의 힘은 결국 매일매일의 똑같은 일상에서도요, 새로운 해석 요소를 찾아내어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재해석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멈춰서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보입니다. 와, 새도 날아다니고요, 네, 꽃도 피고요, 동일한 시간에 해도 뜨고 해도 지지요. 이런 일상의 좋았던 순간들, 이런 순간들에 있어서 우리는 마침표로 아, 그렇구나, 해가 떴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닫아버리지 마시고요, 이러한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올까, 이러한 삶의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열려있는 질문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멈춤의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 눈에 들어오고요, 그 대상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함께 여행할 수는 없지만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멈추어서서 잠시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내려놓고요, 용기 있게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의 드는 그 질문, 그 질문들을 가지고 그 일상의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준 그 대상이 누구일지를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는 이 2박 3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삶에서 또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좋은 활동하시고 또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한 이렇게 같이 경청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작은 것 하나가 남길 원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혀서 삶의 중요한 생명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요. 제 강의는 마지막 시 한 편으로 대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연 시인의 축복이란 시입니다. 멈춤이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느끼고 깨닫고 삶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